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이 남북 연극 교류위원회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저희 최근에 통일선도 복구가 되고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고성에서 시작해서 이제 애기봉까지 가는 루트를 잡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철원의 노동당사 앞에 와 있고요. 사실 이제 노동당사 하면 최근에는 거의 모르세요. 뭐 일대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아예 뭐 이 건물이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모르고요. 그나마 조금 연배가 있는 제 또래 분들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거 서태지와 아이들 뮤직비디오 촬영한 곳 거의 그렇게만 알고 있고, 그러다 이제 굳이 철원 얘기 나오면 옛날에 궁예가 여기다가 수도 세우려고 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좀 배경부터 하나하나 좀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어제 대전에 가서 대전 이제 구청장님 이런 분들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전 일대, 그러니까 충청남도 중부권의 고민은 메가시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대전이 있고 세종이 있고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뭐 청주가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것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세종과 대전, 청주 일대를 중심으로 묶어서 메가시티로 가는 것이 결국 수도권의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게 많이 화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냥 그 지역의 단체장들의 고민이 아니고 좀 어찌됐건 좀 국가 정책으로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약간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한국이나 하면 해안가 위주로 도시를 발전시켰고 서울, 인천, 부산 위주로 생각하라는데, 저도 어제 좀 낯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륙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메가시티가 가능한가?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역사적 배경에는 사실은 이제 철도의 이야기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은 원래 실제로 발전됐던 도시가 아니었고,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이곳에 이제 기차가 지나고 대전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곳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고 봤었을 때,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이제 좋아졌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그리고 이제 대전을 중심으로 한 내륙권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형성이 됐다는 것을 그냥 가정해 봤을 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봤었을 때는 결국 이제 대전 청주권에서 직진으로 해서 올라와서 도달하는 부분이 철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전 일제강점기 때가 이제 한반도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곳이 이제 경원선이죠. 원산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철원에서 평강을 거쳐서 원산을 가게 되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X자형 철도로 본다라면 결국 밑에서 내려온 이제 호남선과 경부선이 일단 1차적 대전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결국 서울로 가긴 하는데, 서울에서 다시 이제 X자로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서울에서 이제 철원을 통과해서 원산으로 가는 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변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일제강점기 때가 이제 한반도 전체가 근대화의 과정을 겪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왜 철원이 좀 얘기가 나오고 거기 하필 이 노동당사 같은 게 남아있지라고 봤을 때는 철도교통로의 중심지로서의 가능성.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이곳에 한 인구가 10만 명 정도가 넘었다고 해요. 그럼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거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록들을 보면 철원 분들 같은 경우는 경원선을 타고 새벽같이 이제 이쪽에 사는 학생들은 경원선을 타고 이제 원산을 구경하러 가고, 또 이제 원산 쪽에서는 원산 앞바다에서 나오는 여러 좋은 해산물 같은 것들을 바로 걷어들여다가 이쪽에 와서 팔고, 또 이쪽은 또 쌀 같은 게 유명하니까 이쪽에 또 농산물을 원산 쪽에 팔고, 이런 아주 중요한 좀 교통 요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배경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북한 쪽이 설계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굳이 비유드는 게, 이제 만약에 한반도의 중원이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시키는 유력한 대안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었을 때는, 사실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는 걸 봤었을 때는 이 철원이라는 것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좀 중요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해안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서울에서
의주 가는 길, 그리고 이제 저쪽 강릉에서 그렇죠?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길 이렇게 해안도로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배경은 이제 서울, 개성, 평양이라는 수도지와,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모르지만 옛날에 일본이 원산을 개항했다더라 뭐 이런 막연한 생각 속에서 이제 동해 라인도 이제 러시아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냥 한반도를 전체로 해서 발전시킬 때는 결국 철원이라는 지역이 꽤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거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제를 갖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 궁예가 여기에 왜 수도를 삼으려고 했는지도 어느 정도는 좀 풀리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전통적인 관념을 보면 궁예가 굉장히 이렇게 그 지나친 발상을 했다라면, 그에 비해서 이제 내륙에 굉장히 큰 강을 갖고 있고, 또 막상 여기서 이제 바다로 이어지는 길들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좀 가깝고 사통 발달의 과정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역적 가치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 그 얘기를 좀 하나 좀 먼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네. 네. 그리고 순간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그냥 철원은 원산과 가깝다라는 거,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많이 놓치는 부분이지만, 아까도 슬쩍 얘기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개항할 때 이제 인천항, 부산항, 원산항이잖아요. 그래서 원산이 결국 이제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게 원산을 통해서 대륙 진출하려고 했다. 근데 이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원산이 이제 우리나라의 뭐 최초의 공업공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원산이 한때 가장 번성했었을 때는 이제 그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공업단지가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원산 노동자 총파업 같은 경우도 왜 원산에서 일어나냐? 원산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평야와 어떤 그 물자 수송의 유리함들. 그래서 조금 더 옛날로 가버리면 왜 동해 옥저 같은 나라들이 거기에 생겼냐를 보더라도 결국 이제 그런 배우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원의 기능의 발전과 변화라는 것은 결국 원산과의 연결점. 그러니까 조금 넓게 보면 이제 서울에서 원산, 그러니까 서울에서 철원, 원산, 아니면 이제 평양이나 개성에서 철원, 원산이 되어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철원이 번성을 하려면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는 남북 관계가 이제 좋아진다라는 것에 대한 대전제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가 된다라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곳이 생각보다 중요했고 번성했던 도시였다. 근데 이 이야기라면 이제 사실 아무도 안 믿죠. 왜냐면 이제 한국인들하고 얘기하면 대뜸 철원하면 이제 군인들 여기 이제 고생했었던 거 이런 얘기 위주로 나오게 되고, 왜냐면 이제 북쪽에 대한 지리적 상상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노동당사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노동당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 38선 거졌을 당시 이쪽이 북한 땅이었다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 건물 자체는 그러더라고요. 이 건물을 얘기할 적에 그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건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나타나는 거지만 이제 가운데 기준을 중심으로 이제 3층 건물로 양쪽으로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구성을 했고, 그들의 예술 세계 속에서는 이 건물 자체가 이제 새로운 어떤 사회주의적 이상을 보여주는 스타일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서울에 가면 조선 총독부 없어졌지만 조선 총독부 구 건물이나 여러 그 일제시대 때 건물 보면 약간 양식들이 비슷하잖아요. 예, 그리고 서울역이나 서대문연구소 보면 빨간 벽돌 쓰고, 이 빨간 벽돌이 일제강점기 때 또 자기들이 이렇게 시해하는 근대화의 상징이었거든요. 붉은 벽돌 공장을 자기들만 갖고 있고 그런 건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러시아풍이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당시에는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 양식.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고 이 앞에 광장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사회주의화된 개혁을 통해서 지주들을 처단하고 토지 개혁을 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열겠다. 이런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물 자체가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몇 없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주의 열풍을 이 북한식으로 해석을 해서 지은 초기의 건물이다. 뭐 이렇게 좀 봐도 좋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게 또 아까 이제 한번 돌아보셨나요? 보시면 뭐 사실 다 거의 파손돼 있고 총탄 자국도 엄청 많고, 지금은 요쪽 그러니까 왼쪽 부분이 그냥 이렇게 복구가 돼 있는데, 옛날에 그 6.25 전쟁 당시에 미군정 여기 관리할 때 사진을 보면 왼쪽은 완전히 뻥 뚫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탱크가 와가지고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이쪽이 뚫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이게 그 이후에 미군정이 복원했는지까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그 6.25 전쟁 때 있었던 모습하고는 조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시작은 이제 공산주의의 사회주의 개혁의 전쟁 기지로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갈등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없었던 또 그 과정 속에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곳이 이제 그 3.8선 이남 지역의 중요한 당사 건물이었고 많은 분들 여기 이제 안내판에도 나오지만 6.25 전쟁 당시에 이제 대규모 교전 같은 것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총탄 자국 같은 것들, 파괴 흔적 같은 것들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그 미군정 당시 때는 이거보다 더 파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차가 와서 충돌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사실은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오늘 또 그래도 그 예술인들과 하는 시간 아닙니까? 예. 원래 예술인을 동경해서 제가 양구 작가님 만났는데 만나서 한 번도 예술적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고요. 매번 블랙리스트 뭐 이런 얘기하고 저 맨날 이상한 데 데리고 다니면서 한 8시간씩만 이상하게 사상교육 시키시고 막. 근데 하여튼 뭐냐면 이게 또 역사가 재밌는 게 시작은 어찌됐건 북한에서 만든 사회주의 건물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건물이 뭐 실제로 거의 활용되고 그러진 않는데 기억해 볼 수 있는 2차례 활용이 돼요. 근데 2차례 활용이 되는데 이 2차례가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는 여기서 다큐를 찍어요. 세미 다큐를 찍어요. 근데 이제 60년대 초반에 찍은 건데 그 다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상되시죠? 북괴의 참상 침략과 그로 인한 어떤 이 국민들의 참 피해, 방국.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지금도 이제 무슨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면 국가 지원 같은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 세미 다큐멘터리의 예산을 누가 지원해 줬냐면 유엔에서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유엔 군사 지원단에서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도 유엔사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규모가 훨씬 컸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내정이나 훨씬 간섭 많이 할 때인데 그때 유엔 군사 지원단에서 꽤 이렇게 좀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그 돈으로 여기서 이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풀 다큐멘터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세미 다큐멘터리라고 말은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영상물이면 굉장히 좀 특별하고 퀄리티 있는 작품인데 그렇게 한번 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재밌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가 이제 그 북한의 정치적 목적, 두 번째가 전쟁기 때의 상은, 세 번째가 이 상흔을 봐라. 이 북괴를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유엔이 지원해 준다는 거. 그러고 나서는 특별하게 큰 기록이 없다가 2차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바로 이제 서태지로 가실 수 있는데 서태지 전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가 또 94년에 여기서 열린 음악회가 열렸었어요. 여기서 열린 음악회가 열렸어요. 요 앞에서 크게. 그러면 이제 그때야 뭐 열린 음악회 열리는 거 자체가 뭐 그 흔할 때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열리는 음악회가 열렸던 94년이 어떤 해냐? 94년은 혹시 떠오르는 게 없어요? 연배가 있으시기 때문에. 김일성 사망보다는 전이고, 그러니까 1차 북핵 위기 때. 네. 그러니까 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바로 그 해, 그러니까 대통령 2월 달에 취임할 때 NPT 탈퇴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되고 3일 만에 리인모, 장기 전향술이 이제 북송 조건 없이 북한에 보내는 되게 유명한 이벤트였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한상 통일부 장관 하실 때인데 대통령 취임사 자체가 이제 어떤 이념도 민족을 선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그렇게 이제 이 선언했던 대통령은 없었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대놓고 우리 이제 이념 문제 풀겠고 민족을 중심으로 가겠다. 지금 하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 하면 이제 거의 잘 기억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이렇게 그 사투리 아니면 이제 외환위기 아니면 이제 하나의 척결 요즘에 이제 하나의 척결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또 세상 부각되는데 금융실명제 근데 이제 사실은 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한 해 거기 이제 굉장히 김영삼 대통령 그 지지율 90% 넘었을 때인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나 이런 걸 분석해 보면 종합적 아젠다가 뭐냐면 정통성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40년 만에 문민 대통령이 됐고 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때부터 시작된 정통성 있는 국가다. 이게 아주 그 개혁의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건물도 해체하고 하나의 척결하고 이렇게 그 마타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취임사에서 민족을 우선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김구 선생 묘역을 방문해요. 그 해에.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된 행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리모 송환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남북 관계 좋았잖아요. 그때 1년간 이 장기수 송환 문제를 두고 북한하고 굉장히 밀당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북한은 조건 없이 무조건 돌려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때 이제 납포됐었던 동진호 선언이라든지 몇 가지 3개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이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두고 고위급 회담을 벌이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밀당을 하던 거였는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는 과정, 또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남북 관계사에서는 임동원이나 그 여러 남북관계 전문가들 항상 얘기하는 훈령 조작 사건이라고 해서, 이 리모 송환 문제를 두고 노태우 정권에서는 그냥 최대한 여기서 협상을 되는 걸로 가자라고 오더가 내려왔는데, 안기부가 그걸 틀어가지고 우리 측의 3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거 해주지 마라, 이렇게 이제 훈령을 조작을 해요. 대놓고 대통령의 훈령을 안기부가 이렇게 따로 빼서 줬고, 그거를 이 수석 대표단의 대변인이었던 이동진인가 그 사람이 아예 바꿨어요. 나중에 이게 폭로가 되면서 그 사람 잘렸는데, 그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과도 못 얻고 1년간 갈등도 심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장기수 전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던 때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 들어온 대통령은 이제 군부 출신 대통령도 아니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런 강력한 반공주의자도 아니니까 우리 대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건 없이 리모를 송환한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파격적인 행동이었어요. 근데 문제 뭐냐? 송환하고 이틀 만에 북한이 NPT를 탈퇴해요. 이게 이제 완전 남북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는 핵심적 사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입장에 정말 화가 나는 거죠. 내가 그 1년간 끌었던 거 다 알고 있고, 조건 없이 취임사에서도 이런 얘기했고,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 김영삼이야. 나 문민이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니네 어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러면서 NPT 탈퇴하면서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북한과 미국의 이제 가공할 설전들이 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순서가 관계는 헷갈리지만 기억하시죠? 이렇게 불바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이 1년간 진행이 되고, 그래서 취임사 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다면 취임 100일 인터뷰 때는 핵을 갖고 있는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입장을 완전히 바꿔요.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게 되고, 그다음 이제 94년 돼가지고는 이제 전쟁 위기설 이제 불게 되고, 이제 사재기 같은 현상들도 일어나게 되고, 가장 컸던 문제가 이제 대북 관계에 대한 어떤 남한 정부의 주도권이 상실되면서 카터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방북하고, 그리고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제네바 합의를 추진하고, 요런 때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열린음악회가 여기서 이제 크게 행사를 한 거는, 열린음악회 여러 행사기도 하지만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핵위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서 핵위기를 푸는 과정에서의 사실은 한미 갈등도 심했거든요. 한미 갈등도 심했고, 과정 속에서 이제 카터라는 그 이제 좀 잊혀진 인물의 등장과 결국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어떤 그런 간절한 소망 속에서 또 열린음악회가 여기서 열렸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제네바 합의로 수순으로 들어가고, 7월에서 9월 사이 목표로 이제 원래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죠. 근데 그때 이제 또 유명한 이야기지만 이제 김일성이 갑자기 또 남북 정상회담 준비하다 사망을 하게 되면서 또 흐지부지하게 되고, 북한은 유훈 통치라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통상적인 사회주의에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유훈 통치를 3년을 하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3년상을 치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조선 유교 문화. 그래서 그 브루스 커밍스의 이제 후계자, 제자, 아주 대표 제자로도 불리는 이제 대북 최고 학자로 불리는 찰스 암스트롱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일 처음에 북한이 공산화가 되는 과정은 소련의 주도하에 됐지만, 공산화가 된 다음에 이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한식 사회주의로 갔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라고 봤을 때 유교 문화를 받아들여서 유교 문화와 사회주의의 독특한 결합.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어버이, 어머니, 그러니까 그런 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두 혈통. 이게 이제 지금 맥락을 놓치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다 보면 그냥 진짜 이상한 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정통성을 만들어 갈까를 보게 됐었을 때는, 결국은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소련의 위성국가처럼 시작한 건 사실인데, 그 이후에 이제 60년, 그 이후에 보면
굉장히 치열한 종파 투쟁을 하면서 토착 공산주의자들은 대부분 제거가 되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북한의 토착 공산주의자의 위상을 갖고 있었던 현준혁은 일찍 암살당하고, 남한에서 사실은 이제 한반도의 최고의 공산주의자로 불렸던 박헌영이 결국은 6.25 패전 책임으로 이제 처형당하고 하면서 숙청이 계속 돼 나가는 과정 속에, 그게 옛날에 그냥 반공 교육 받았던 김일성 유일주의 주체 사상 단순하게 배웠는데,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60년대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한편에서는 동지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안에서 활동했었던 연안파 다 제거하고 소련파 제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자기랑 활동했던 세력에서도 갑산파 제거하고 하면서 진짜 김일성 유일주의를 가는 게 이제 내부적인 거니까, 그럼 이게 좀 왜소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이 북한의 지배자인데, 북한의 지배자로서 나 빼고 다른 공산주의자들 다 죽였으니까, 다 제거했으니까 내부적으로도 이게 왜소하고, 외부적으로 봤었을 때는 60년대가 이제 그 중소분쟁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국과 소련이라는 나라가 서로 무력 충돌을 하면서 사이가 나빠지는 단계가 되니, 북한 입장에서는 야, 이건 그러면 안정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소련에 의탁할 수도 없고 중국에 의탁할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외부적인 불안 요소와 내부적인 권력 장악의 요소를 이제 합쳐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통상 뭐 주체 사상, 김일성 유일주의, 그리고 이제 백두혈통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소위 말하는 비난한 부분을 뭘로 채우냐로 볼 때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찰스 암스트롱 같은 사람이 계속 지적하는 게 전통 사상을 6.25 문화를 갖고 와서 이걸 채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국정교과서 같은 거 갖고 한참 싸울 때 이제 보면, 북한 교과서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왜냐면 북한은 이렇게 점점점 독재가 심해질수록 사회주의 역사도 다 지워요. 지운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여사의 그리고 김일성 아버지 누구,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주변에 천주교 신자 이런 분들은 저희 천주교랑 교리가 비슷한 것 같다고 막 성모 마리아 이런. 근데 그건 아니고. 근데 물론 이제 기독교적 영향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왜냐면 그 집안 자체가 이제 기독교 집안 출신이죠. 그런 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그 유교 문화의 영향 같은 것들, 하여튼 그런 얘기도 좀 하게 됩니다. 이거 얘기하다가 잠깐 샜는데, 여튼 이제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잠깐 돌아오면 편집 잘해주세요. 근데 돌아오면 이제 이곳이 이제 열린음악회 쓰였던 공간, 그것 때문에 얘기했구나. 그래서 사실 유은 통치 3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한 모습이고, 3년 후에 이제 김정일이 이제 집권하게 되는 건데, 그런 좀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군 비상 경계령을 내리면서 안보 위기를 또 강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반발하면서 남북 관계가 또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온 김에 여기 부분 그냥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햇볕 정책의 지지자들이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게 이제 김영삼 정권기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전의 시대를 살아왔던 군사 지도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를 잘 타면서 이렇게 남북 관계를 열었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그 경색된 국면에서 거기 이제 돌출 변수가 하나 나오잖아요. 정주영 회장이라고. 정주영 회장 알고 있다는 건 연배가 또 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친구들한테 정주영 회장 얘기하니까 몰라요. 진짜요? 이건희도 몰라요. 이건희 회장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누구죠? 정몽구 회장 잘 모르던데, 하여튼 현대자동차 그룹. 그러니까 현대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시잖아요. 외환위기 전에는 영원한 2인자잖아요, 삼성은. 이게 현대가 딱 1인자고, 또 한국의 무슨 자동차나 건설, 중동지출 다 현대가 했던 거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은 이제 현대가 최고. 지금은 좀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 회사. 이렇게 딱 바뀌어 가는데, 사실은 정주영 회장이 통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천이 어디냐면 금강산 바로 밑에. 그러니까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했잖아요. 거기서 올라가면 통천이 나와요. 통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꿈이 그런 거죠. 내 고향을 꼭 가보고 싶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는 총수들은 절대 이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나의 사적 욕망과 나의 공적 욕망이 나눠지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사적 욕망과 공적 욕망은 이제 내가 남한에서 해먹을 거 다 해먹었는데 이제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북한이란 미지의 땅, 저 가능성의 땅, 자네 해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국제시장 봐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사업적인 목표를 통해서 이제 계속 방북 시도했었고요. 그 방북 시도 자체는 노태우 정권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노태우 정권 때는 그 방북을 노태우 대통령 본인이 이제 직접 이제 직접 제안해줬던 건 이것도 좀 잊혀진 이름인데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을 이제 추천을 해줘서 사실은 김우중 회장을 먼저 이렇게 열었었는데 여튼 노태우 정권 때부터 한국의 경제인들 특히 정주영이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김영삼 정권 때도 사실은 많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다가 이제 관계 안 좋아지면서 다 파탄났다가 결국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98년 그 외환위기 이제 조금씩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소떼 500마리를 끌고 이제 그 판문점을 직접 통과해서 이제 김정일을 만나는 빅 이벤트가 98년에 이제 진행이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논의됐던 사항이 사실은 그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가이자 북한에서 살았던 그러니까 북한 출신이지만 먹고 살려고 아산 내려와서 성공하신 분인데 거기서 이제 막 나누는 대화 얘기들이 사실은 이후에 햇볕 정책에 다 나와요. 이미 그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원했던 곳은 이제 개성은 아니었고 해주였어요. 해주. 예.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해주가 원래는 황해도의 이제 중심지. 물론 개성은 수도였기 때문에 개성의 의미는 크지만 그래도 조선시대 때는 주자가 들어가는데 되게 중요한 데인데 해주가 또 이제 율곡이의 고향이라고 해야 되나 근거지기도 해서 사실 해주가 중요해서 해주공단을 얘기했던 거고 나중에 가면 이제 그 개성공단이 김대중 정권 때 이제 합의를 보고 노무현 정권 때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권 말기 때 2차 대북 정상회담 할 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개성공단을 해주공단으로 확대시켜 나가자. 그리고 더 잘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에요? 이제 NLL 평화구역 얘기하면서 황해남도 일대를 이 소위 말하는 그 경제특별지구로 키워나가자. 이건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걸 이제 바다로 또 보게 되면 황해도를 이제 코로 봤었을 때 황해도에서 직진하면 이제 산둥반도가 되는 거고 북진하면 랴오뚱반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우리는 이게 여기서 또 이제 막히게 되는데 사실은 예전에 너무 옛날 얘기긴 하지만 뭐 고구려나 또 이제 고려나 이때 보면 실제로는 이제 황해도 앞바다 근처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기 앞바다가 산둥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난징부터 시작해서 산둥, 랴오뚱까지는 거의 수요권이에요. 그래서 그 서해가 아무래도 동해보다 훨씬 덜 거칠고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 근데 그 얘기까지는 못 나왔죠. 그 얘기가 못 나왔고 어쨌건 그 정주영 회장이 제일 처음 얘기했던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해주공단 얘기였는데 개성공단으로 이제 실체화가 됐고 그게 이제 해주공단을까지 확장시켜 보자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멈추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금강산 관광이 이제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000년에 베를린에 갑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베를린에 가서 그 유명한 베를린 선언을 하죠. 베를린 선언을 해서 그때 이제 그 선언문을 쭉 읽어보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을 먼저 통일했고 독일 통일의 배경에는 이제 이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3인당의 요즘에 또 메르켈 16년 얘기하지만 16년 정도 하지도 못했어요. 빌리 브란트는 한 5년 했나 되게 짧게 했는데 근데 이제 빌리 브란트가 그 유명한 폴란드 가서 아우슈비츠 앞에서 무릎 꿇고 그게 이제 사실은 아우슈비츠에 대한 사죄도 있지만 폴란드와의 국경선 문제를 사실 매듭짓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는 이런 게 잘 감이 안 오는데 독일과 그러니까 서독, 동독 폴란드가 국경선이 되게 애매해요. 그 전에 복잡한 역사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폴란드와의 국경선 문제를 매듭짓고 그러니까 폴란드와의 국경선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건 폴란드와 이 서독 간의 그 국가적인 외교 충돌을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동방정책이라고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뭐 아주 그런 냉담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계속 접근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그 독일 교회 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교류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통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에 가서 이제 그 빌리 브란트의 업적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칭찬을 이게 굉장히 박식하시잖아요. 그래서 쫙 얘기하고 거기서 우리는 조건이 없는 대북 지원을 하겠다. 되게 북한이 경제적으로 힘든 거 알고 있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지원하겠다. 그리고 쉬운 것부터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베를린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유럽에서 이제 굉장히 착하니까 유럽 사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 찾으면 나온 얘기인데 이탈리아 총리가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서 북한을 방문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이제 뒤늦게 이제 사료 보면서 보는 거 좀 황당하더라고. 이탈리아가 여기서 왜 나서지? 뭐 축구하려고 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베를린 선언에 대한 응답이고 우리 유럽 연합 차원에서 지지하겠다. 그 구체적 액션으로서 우리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탈리아도 옛날에 분열이 있었고 그 뭐 통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하겠다고 해서 이탈리아가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북한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이면적으로 이미 베를린 선언 끝나자마자 바로 실무회담을 들어가서 싱가포르 이런 일대에서 이제 1차, 2차, 3차 회담을 해서 결국 이제 6월 달에 6.15 공동선언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현재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 얘기할 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이제 결국은 노태우, 이제 김대중, 노무현 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건 있어요. 굳이 김영삼 대통령을 변호를 한다라면 사실 이제 핵위기라는 것을 처음 겪어봤던 상황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거는 사실은 미국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것들도 있었고, 북한 자체도 사실은 이제 뭔가를 행동하고 대응하는 것들 자체가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막 어느 날은 탁 웃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파하고,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제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하는 경우는 생겼죠. 그래서 김영삼 때 어떤 그런 대북 정치의 혼란을 칠칠한 김영삼 대통령이 못했다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어떤 그런 혼란상. 근데 사실 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북 관계가 좋아져도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나 고민 때문에 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노태우 대통령은 굉장히 그 철저한 반공주의예요. 그래서 사실 노태우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전향적으로 나타나는 배경은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경제 영토 확장. 그러니까 동구권이 무너지고 있고, 동구권이 무너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진보적이거나 그 이상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건, 네, 괜찮아요. 예. 그치? 이런 일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어디 가도 뭐 이때 이제 막 본인이 당황하면 더 문제가 생겨요. 막 떨어뜨리고 막 시끄럽고. 근데 다시 얘기를 이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그냥 냉전 붕괴하면 이념의 시대가 끝나간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당시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야, 공산권이 무너졌어. 드디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세계화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건데, 앞으로의 대북 관계의 개선과 국제 관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그런 거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헤어지는 걸 보면서 적어도 이제는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이 남북 관계 문제가 우리 둘만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오랫동안 미국을 또 경험하면서 옛날에 이제 되게 단순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미국도 정말 국익 위주로 행동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생각이 됐는데, 사실 이제 냉전이 무너졌을 때, 냉전이 무너지는 것을 기억하는 두 가지 방식. 하나는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봐라. 이 빨갱이들, 이 공산권들 잘못된 길 갔다가 그냥 폭망한 거다. 요 의식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좀 좋게 생각하려는 분들은 드디어 이념의 시대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이제 미국의 정가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드디어 냉전이 무너지면서 세계적 자본주의와 세계적 자유민주주의, 즉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업그레이드의 기회가 왔구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노태우 정권의 이 어떤 그 북방 정책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굉장히 대북화에 힘을 갖고 있지만, 이면적으로 그게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산권이 완전히 몰락하는 과정에서 아주 그 평화 공세인 거죠. 우월한 위치에서 문제를 풀어갔기 때문에 유리했던 건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김영삼 정권 때는 핵을 개발하면서 오랫동안 축적된 독자 노선을 더 강화시키는 과정으로 가게 되고, 드디어 이제 북한이 남북 관계가 아닌 그러니까 북미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외교 전략을 치면서 혼란을 온 거고,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좀 다른 변화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멈추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지금 이제 현재 많은 담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잘했고 이 사람은 못했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틀린 거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주로 이제 이런 남북교류 얘기하는 쪽이 이제 정치적 성향이 일관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때는 그게 잘 됐고 이때는 왜 안 됐을까?
그러니까 뭐 내 편은 잘하고 네 편은 못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지금 문재인 정권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 노동당사랑 다 연결된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황당한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발해를 꿈꾸며죠. 서태지의 뮤직비디오 발해를 꿈꾸며. 이게 왜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를 지니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발해를 꿈꾸며 저는 가사는 몰라요. 제가 고세대긴 하지만 서태지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고 발라드 좋아해가지고 윤종신 이런 거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발해를 꿈꾸며의 포인트를 딱 봐도 느낄 수 있는 발해를 꿈꾸며 그러니까 고대사에 대한 화려한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반도국가가 아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90년대 때 엄청 유행했던 작가로 이덕일 씨가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토가 원래는 훨씬 컸고 대륙을 호령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로 연개소문 대조영 최수용 씨가 그렇게 떠오르죠. 그렇죠? 예, 이런 거 뜨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절정체는 이제 환단고기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50대 이상의 남성분들 그분들은 막 저한테도 막 식민사학자라고 막 공격하시고 근데 그런 게 유행하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노동당사가 남북관계의 상징성을 잃어버린 사건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아이콘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학교 시스템에 대한 저항의 아이콘. 그러니까 딱 그게 제가 10대 때이기 때문에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게 그대로 수용되던 때거든요. 강제로 두발 강요하고 교복 입히고 선생님들 때리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가수들이 나와서 대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뭐 DJ DOC가 왼손으로도 젓가락질 잘해요. 뭐 그런 노래들이 그때 나오는 게 그냥 노래가 아니라 사실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불만을 가수들 통해서 이렇게 쏟아내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뭐 헐렁한 바지를 입는다라든지 뭐 태그를 안 띠는 옷을 입는다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이 노동당사를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핵심 포인트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발해를 꿈꾸며를 이야기하는 건 이건 사실은 그만큼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탈각화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이제 70, 80대 어르신들한테는 이 괜히 이중적 감수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북한 저거 막 아버지 요즘에도 이제 많이 아프셔서 좀 죽으시긴 하시지만 항상 호전적으로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밀고 올라가야 된다고. 탱크로 밀고 올라가자 막 이러면서 아빠 탱크는 좀 약하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북한 애들 안 믿으신단 말이야. 적개심이 높은데도 근데 재밌는 건 통일은 또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양가 감정이 되게 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고 전쟁을 경험한 바로 그 다음 세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은 강력한 반공주의와 강력한 민족의식을 갖고 있는 세대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지금 우리 통일부 장관 같은 세대들이 소위 말하는 반전두환 정권 시대 참혹했던 전두환 독재기에 저항하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뭐 연북 연공 그리고 뭐 어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좀 열려있는 생각 이런 세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로망화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로망화 세대가 있는 거고 저희 세대로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무관심 세대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발해를 꿈꾸며 세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대 벌써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원론적으로 통일은 뭐 하면 좋지. 근데 뭐 되겠어? 근데 정말 솔직한 말은 뭐예요? 되든 말든. 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 통일대교 넘어서 무슨 그 태양의 후예인가 그 통일 캠프 강연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에 제일 똑똑한 애들, 뭐 공부 잘하는 중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캠프를 해요. 근데 통일 관계가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자, 통일 원하는 사람 몇 명이 손 들었을 것 같으세요? 한 명도 손 들지 않았어요. 네.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 주저없이 다 손 들어요. 한 명이 막 애매해. 그래서 애들이 야, 넌 들지 마. 넌 통일 원하잖아. 아니, 아빠가 그랬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 통일 원하지 않아요. 그 이제 그 배경은 또 어디에 있냐라는 건 그만큼 이제 남북 관계가 너무나 탈각화된 것도 많고 한편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약간 변형된 베를린 선언이잖아요. 드레스덴 선언. 그러니까 비슷한 선언을 하는데 실제는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을 전제로 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드레스덴 선언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이 그런 데를 찾아가서 외국에서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랜드 바겐이었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비슷한데 내용을 보면 뭐 선결 조건 이걸 없애면 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북 관계 개선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어떤 그런 외국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들도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 정권 때는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무슨 공격을 많이 했냐면 너네들은 그렇게 인권 얘기하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이 얘기가 굉장히 화두가 돼서 아마 팟캐스트 같은 거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유시민 작가님을 필두로 굉장히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를 많이 했죠. 굉장히 이렇게 날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젊은 세대들의 북한 혐오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시민 작가님도 그랬겠지만 그런 고 세대들은 북한을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족의식이 있고 어떤 자기들의 북한 어떤 그런 이념적인 확장성 속에서 뭔가 이념의 시대를 탈피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라면 이제 소위 말하는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의 거의 주류적 인식이라는 것은 혐오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더럽게 못 사는 나라, 완전 말도 안 되는 세습 독재 국가, 거지 같은 나라 얘기도 꺼내지 마. 딱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도 그러니까 발해를 꿈꾸며 하면 그러니까 노동당사하면 발해를 꿈꾸며만 얘기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걸 따져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노동당사는 북한과 상관없는 공간이 됐구나. 뭐 이렇게 또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 얘기를 마무리하고 질의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냥 여기 이항구 작가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와서 연극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와서 올해 제가 또 공교롭게 이번 달에 남북관계 관련된 행사도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제 좀 지금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과 같이 막 이렇게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시대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의식 이런 걸로는 좀 전향적 변화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본다라면 이제는 반공보다는 혐오의 시대. 그러니까 통일할 필요 있어. 통일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단어 자체를 갖고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더 큰 근본적 위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는데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먹히는 게 뭐냐면 통일대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세현 전 장관이나 이제 누구죠? 여기 그 개성공단 이사장 하셨던 김진양 대표님 이런 분들이 이제 통일대박론. 이게 남북관계 개선되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이득이 있는 거 아니야. 엄청 얘기 많이 하고 다니세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거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인간이 먹고 사는 거로 살아가는 존재인 건 맞는데 또 인간의 역사라는 게 먹고 사는 것만으로 저는 움직이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결국은 뭔가 지금의 나의 기득권을 넘어서서 더 큰 대승적인 걸로 역사 변동을 이루어내려면 먹고 사는 거에 도움이 돼. 라는 아젠다만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어떤 그런 뭐 옛날 표현을 한다면 민족사적 자각이라든지 역사적 대의가 없는 상태에서 역사가 침범한다. 저는 그런 사례는 역사 사례에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상만으로 역사가 전진되는 경우도 없지만 이해관계만으로 역사가 전진되는 경우도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 왜 그런 위험 부담을 갖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영국인들 중심으로 되게 전 중요한 행보를 또 보였고 고성부터 애기봉까지 가는 과정으로 특히 그중에 이제 노동당사 쪽에 저를 불러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왔고요. 좀 한편에서 남북관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좀 국가 간의 정부 간의 차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민간 차원에서도 우리라도 좀 먼저 이런 담론들을 좀 불쏘시개로 다시 이렇게 일으켜가면서 얘기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들지 않았다. 네네.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지금 네네.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세대에서 통일은 당위인 걸로 그냥 평생 알고 맞아요. 살아왔던 맞아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후속 세대.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기후 위기의 문제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 저그 노르웨이 소년 누구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후 위기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네, 제안을 네, 하기 네.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 후속 세대가 통일을 원치 않는다면 네, 이건 우리 세대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네. 위기감 같은 게 많이 느껴지면서 예를 들어 이제 독일 통일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서독과 동독의 청소년들이 소풍도 하고 뭐 서신은 당연히 주고받고 이런 식의 후속 세대가 계속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듣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후속 세대가 더 통일을 우리처럼 단위를 여기진 않더라도 자신들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라도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고 목표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역사를 쭉 이 역대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훑어보셨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굉장히 큰 주제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러니까 많이
빨빨거려 돌아다니고 기회가 많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캐치하면서 느껴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눈치 봐요. 요즘에는 이제 아까도 뭐 대학 얘기 나오겠지만 그거 되게 재밌거든요. 대학생들 레포트 쓰게 시키면 애들이 이제 교수 성향을 파악해서 레포트를 내거든요. 그래서 나는 되게 진정성이었는데 얘는 아닌 경우가, 그것 때문에 교수님 상처 되게 많이 받아요. 실제로. 왜냐면 수업하다 보면 되게 또랑또랑하고 열심히 듣기를, 얘가 내 정말 그걸 공감하는 거 했더니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얘는 철저하게 학점을 위한 뭐 그런 경험 있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학교에서 가르치실 때 느끼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1차적으로는 힘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있습니다 라든지 뭐가 옛날에 캠퍼스의 분위기, 소위 말하는 그 좀 이렇게 솔직하게 생각이 다른 걸 드러내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지금 그런 문화가 아니고 젊은 세대들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강연 같은 데 가면 통일 같은 이런 강연 하면, 남북관계 이런 거 하면 사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도 30대만 돼도 이 관심의 그 뎁스가 지금 말씀하신 당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하러 나오신 분들이 진정성을 갖고 있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선배 선생님들은 화를 내세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헌법에 어기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친구 되게 조심스럽게 저기 꼭 통일할 필요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그래서 한 90년대생 친구들을 얘기하면 다들 뭐 전혀 뭐 원하지 않죠. 그 뭐에 원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저희가 역사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민간 교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교류 사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 교류 사례는 결국 이제 하나는 이제 김구 선생인 거죠. 옛날로 가게 되는 건데, 남북협상 운동 당시에 뭐 과감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실제로 가 보니까 북한에서는 뭐 다 북한이 먼저 다 김일성과 이제 북한 공산주의 취재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협상, 남북 지도자회담 같은 거 하러 갔었을 때도 거의 활동 못 하고 오시긴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선례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선례로 따지면 이제 문익환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익환 목사님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뭐 여러 소위 말하는 조치에서 다 배제가 되어 가고 있는데, 어찌됐건 문익환 목사님이 거의 뭐 유일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386 이하 세대와도 구분되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저쪽 함흥 출신 집안에서 넘어온 북한도 출신이고, 남한에서 신학을 했던 기독교 인사고, 그러니까 철저한 반공적 요건을 다 가진 사람이 민주화운동의 전면에 섰다가 민주화가 되니까 선구적으로 북한을 갔다 온 선례를 남겼고, 거의 아직까지 연구가 안 돼 있지만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허담과 함께 사인했던 그 북한과 문익환 목사의 합의한 내용이 사실 6.15 공동선언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선례로 작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노태우 정권 때 일이거든요. 노태우 정권 때 이제 50 청문회, 광주 청문회 완전히 노태우가 몰려 있을 때, 그때 이제 문익환 목사 방북, 그 앞뒤로 이제 그 임수경, 서경원 의원 요 사건이 같이 일어나면서 공안 정국으로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완전히 그 50 비리라든지 광주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덮으면서 이제 노태우 정권이 이제 5년 쫙 가게 되는, 그거의 선봉장이 이제 요즘에 화제가 되는 검찰의 그 검찰 적폐 원조였던 김기춘이 그때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하고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악용된 거죠,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민간인의 자발적 교류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정부 차원이 먼저 가고 민간 교류로 가는 단계고, 더 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민간 세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시민 세력이 굉장히 강한데 북한은 그게 없잖아요. 이런 이 딜레마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북한은 그게 안 돼 있고, 이런 게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근데 이거를 부정적 이야기랑 끝도 없이 부정적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거꾸로 역전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냐로 간다라면, 대신에 지금 남한의 40대 이하의 새로운 세대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예민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인권 감수성, 그리고 뭐 젠더 의식을 비롯한 새로운 생각들, 그게 이제 지금 표출이 되는 게 프리홍콩이라든지 미얀마 지선, 이게 막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대학원 갔다가 이게 들어가는데 앞에 막 이제 저 한양대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인문대가 제일 구석에 있는데 막 뭔가 봤더니 그 한양대 인문대생들이 그 홍콩 지지한다고 서론문 붙여놨는데, 요즘 대학들이 아시다시피 중국 사람들 없으면 먹고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막 둘이서 이제 싸움 직전까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나 속으로 한번 때리지 서로, 이왕 하면 재밌을 텐데 했는데 하는데, 근데 이제 이쪽은 막 한국 애들이 말을 잘해. 막 잘하는데 중국 애들이 아직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막
차이나 막 원차 이러면서 막 빨간 그 중국 깃발을 붙이면서 이러면서 묘한. 근데 이제 이런 게 자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어떻게 이제 소위 말하는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될 포인트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의 그 예민한 부분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처음엔 파열음을 내겠지만 도구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에 길을 열어요. 그러니까 중간 허리 세대는 저는 경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협력, 그리고 그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그 금강산과 개성공단인데 개성공단은 해주와 NLL로 굉장히 큰 확장성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직은 대부분이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단순한 보고서는 제가 좀 봤는데 여튼간에 내륙권 발전으로 간다라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북향로가 열렸잖아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이 한 절반 정도는 항로가 뚫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동해항로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개성공단이 제기가 돼서 개성해주 쪽으로 가는 거고, 중국이 있으니까 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경의선만 생각하는데 경원 루트를 뚫어볼 수 있어요. 경원 루트를 뚫게 되면 이게 이제 서울에서 여기 철원, 평천, 이제 어디야 저기 원산으로 가는 루트, 그리고 거기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북극 루트. 그럼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나지나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지나산은 우리는 동해선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요렇게 돼버리면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의 KTX 자원과 지금 강릉까지 가는 KTX를 가는 때니까 자원과 이제 북한의 자원과 러시아의 잠재적 자원과 북해 루트의 자원을 잘 이용하면 또 얘기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기성세대들, 뭔가 남북관계를 좋게 풀어보고 싶어하는 세대들은 끊임없이 경협에서 대안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이 말을 카메라 손대서 얘기를 해도 되나? 근데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부딪히는 건 그거거든요. 북한의 문화적 부분과 우리 문화적 차이. 근데 북한은 굉장히 고전적인 문화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조선시대적 마인드, 또 독재 시스템 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와 한반도 이 너무나 거의 저희 뭐 세계 초첨단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인류의 문화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충돌점을 완충시킬 수 있는 건 결국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가 보여줬던 남북교류론의 실질적 성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워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워도 먹고살이가 걸려있으면 그 회사 계속 다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서로 간의 이해관계의 틀거리밖에 지금 현재 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틀을 굉장히 뎁스 있게 가져가면서 거기서 더 이상 이제 해체가 불가능한 단계까지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기성세대가 이뤄낼 수 있는 길인 것 같고, 다음 세대들은 그 안에서 많이 싸워야 되겠죠, 서로. 문화적인 전파와 전이 현상.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북한에서도 이제 북한의 리태지와 아이들 막 나와서 북한의 문화 변동도 막 일어나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BTS 같은 문화가 또 북한 출신의 아이돌, 우리 아이돌 이러면서 북한의 문화가 또 변동되고, 뭐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나머지 일들이야 뭐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때쯤 되면 뭐 살아 있어도 정치적 영향이 없을 거기 때문에 뒷방 늙은이로 손주들 오면 용돈이나 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인정하고 가야지. 기성세대의 논리, 그러니까 가장 뒤늦는 게 정치권이잖아요. 근데 정치권의 논리라는 거 언제나 좀 이렇게 국민의힘 쪽은 언제나 반공, 또 더불어민주당 언제나 그냥 대북교류, 이런 식의 논리가 사실은 전체 세대로 봤을 때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질문인데 말이 너무 길었네요. 네네네. 하나만. 네네. 요새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종전선언, 최근에 나오는 종전선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북한이 응답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가 있냐면, 이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문재인식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나 노력과 진정성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죠? 북미 직접 대화의 중개자가 되려고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좀 애매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결국은 대북관계의 주도권은 남한이 갖고 있는 거고, 남한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북 컨트롤을 했던 거거든요. 그 안에서 계속 성과를 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한판 끝내자. 이렇게 판을 바꾸자 하면서 이제 결국 문제의 본질은 북미 관계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판을 깔아줄 테니 한번 대화를 해보쇼. 근데 그거는 정말 저는 애초부터 별로 동의가 안 됐었어요. 물론 그걸 보면서는 감동이 됐죠. 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막 판문점 같기도 하고 이러면 되게 감동은 됐지만 사실 굉장히 불안했죠. 왜냐하면 이게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북한은 핵 외에는 사실은 대안이 없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원하는 대로 무장해제됐던 나라 다 망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리비아 카다피 사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무장해제를 한 나라 중에 생존한 나라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근본적인 카드를 놓는다?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카드가 그 한 장인데. 그리고 반대로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이란 존재가 모든 걸 풀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주제일까?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주변 국가 어디도 남북의 분단 체제가 남북이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주변 국가 어디도 남북 관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그게 문제가 될 때 관심이 있는 거고 그리고 문제를 완화만 시키면 돼요. 그리고 통일된 게 주변 국가들한테 해가 안 끼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치는 미국 대통령, 대북관계 클린턴 대통령이잖아요. 클린턴 대통령이 가장 적극적으로 그 대북관계 지지자 역할을 했었으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외환위기 때 가혹하게 IMF를 들이민 건 사람들 기억을 안 해요. 그때도 같은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김대중 대통령을 뭐 클린턴 대통령이 존경했다는 등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클린턴 대통령의 자서전이 My Life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두께가 이만해. 근데 제가 이제 사서 다 봤는데 클린턴 대통령의 자서전에 남북관계 얘기가 얼마큼 나올 것 같으세요? 2페이지요? 김대중 대통령 관련된 얘기는 한 줄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뭐가 많이 나오냐면 94년 핵위기 그 얘기가 오히려 훨씬 길게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알아서 안정되게 잘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 임무가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뭐냐면 문제가 생겼었을 때 내가 그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면 자꾸 공화당에서 제네바 합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때 우리가 합의하지 않았으면 북한은 훨씬 더 많은 탄두를 개발했을 것이다.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저하된 거고 그걸 촉진시킨 건 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사이 되게 좋았던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빌 클린턴 대통령의 마이라이프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 얘기 거의 안 나오고 오히려 김영삼 대통령 얘기가 좀 더 길게 나와요. 그것도 더 좋게 나와. 둘이 많이 싸웠거든요.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이 영향력 행사한다고 그 수석 보좌관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다 깨고 빌 클린턴 대통령과 단독 대화를 할 때 다 깬 다음에 요구를 해서 막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막 클린턴 대통령 얼굴 붉히고 이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근데도 클린턴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김영삼 대통령 얘기가 길게 잘 나와요. 왜 좋게 나오냐? 그 이후에 제네바 합의를 김영삼 대통령이 지지하면서 미국을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그 공화당 공세를 막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무슨 얘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빌 클린턴 대통령 하나로 얘기하는데 빌 클린턴, 조지 아들 부시 있잖아요. 아들 부시 그리고 뭐 윌리엄 페리 그 당시 국무장관 그리고 뭐 도널드 드래그 아버지 부시 때 우리나라 대사에서 이랬던 소위 말하는 한국 문제를 관리하는 모든 미국 관료들의 글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 문제가 심해지질 않기를 원하는 거.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국익이 도움되는 거. 그게 목적인 거지. 뭐 한반도는 영원히 분단에 비해서 우리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돼야 돼. 그렇게 우리나라가 미국의 그러니까 정말 속상한 건 사실은 아까도 클린턴 얘기했지만 클린턴 책을 보면 우리는 대북 관계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 가장 신경 썼던 거는 IT 문제예요. IT 문제. 근데 IT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 IT의 쿠데타 일어나고 이랬거든요. 왜냐면 IT는 핵은 없지만 미국의 앞바다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주변 국가들은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이것 자체도 우리가 만들어낸 맡아둔 거고 그 주변 국가들은 첫째 무관심하고 두 번째 국익에 도움되면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차기 정권은 그것이 국민의힘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간에 좀 종래의 세계관을 좀 걷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대북 관계,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에 집중을 해서 이 양자 간에 해체할 수 없는 이해관계의 틀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메인이 되고, 부가적으로 거기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뭐 미국 정상과 주선하거나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나 정도가 저의 의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너무 재밌게 추운데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네네.